23년을 함께한 아내. 결국 제 퇴직금을 삼키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배신을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올해 55이죠.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원칙쟁이라고 불렀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제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6개월을 참았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아닙니다. 전 단 한 번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죠. 작년 2월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35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었죠. 아내 윤선영은 그날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준비했더군요. 선영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대학생 딸 지은이도 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자 선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요가 학원 확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요즘 요가가 대세라며 학원 하나 더 내면 수입이 2배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딸 학비도 있고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조급함을 담았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검소했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명품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는 횟수도 늘었죠. 세일이었다며 원래 300만 원짜리를 반값에 샀다고 기뻐했습니다. 150만 원이 반값이라고 좋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35년 월급쟁이로 살면서 아내에게 변변히 해준 게 없었죠. 이제 퇴직금도 받았으니 조금 사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월이었나요? 선영이 본격적으로 학원 확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라고 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기 투자만 하면 금방 뽑는다고. 강남은 다르다며 설득했거든요. 결국 돈을 내줬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아내는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거실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오늘 5천 받았어.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어. 발신자는 민우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우, 누구지? 아내 친오빠 이름은 준호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더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니, 참아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선영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아내가 2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날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학원에 간다더니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평소 쓰던 향이 아니었죠. 오늘 늦었다고 말하자 회원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35년간 학생들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학원 사업자 등록 서류라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사업자 등록이라기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디에 사인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선영은 여기랑 저기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할게.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그냥 간단한 서류인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산 관련된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저는 문틈으로 훔쳐봤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심각했죠. 뭔가 급하게 설명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계획대로 안 됐다는 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고, 제 재산을 노리는 계획된 범죄라고, 아내와 그 남자가 짜고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죠. 퇴직금 5천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15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지금은 변호사가 됐더군요. 졸업식 날 제게 감사 편지를 줬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제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문자, 금융거래, 내역 전부가 필요하다고 했죠.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정직하게 살았던 제가 아내를 미행하고 도청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6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의 핸드폰에 몰래 앱을 깔았어요. 위치 추적과 메시지 백업이 가능한 거였죠. 준혁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거 배터리가 나갔다고 거짓말했죠. 선영은 의심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앱을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죠. 그날부터 저는 아내의 모든 행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가 학원에 간다더니 강남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민우라는 남자와 만났죠. 사진도 찍혔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메시지들도 백업됐습니다. 끔찍한 내용이었죠. 곧 다 우리 거야. 저 늙은이 바보라서 의심도 안 해. 저를 늙은이 바보라고 부르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시작이고 나머지도 다 빼낼 거라는 계획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23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눈물을 닦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준혁에게 전부 넘겼어요. 준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어요. 끝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내의 배신을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짐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선영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1999년 봄이었어요. 제가 32, 선영이 25이었죠. 당시 저는 신규 발령받은 교사였습니다. 학교 앞 작은 서점에서 참고서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책을 찾다가 제 발을 밟았습니다.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당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 챙겨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는 그런 선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시죠? 학교에서 뵌 것 같아요. 선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선영은 수줍게 웃으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꿈은 자기 학원을 차리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꿈을 응원했죠. 결혼은 그해 가을에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혼살림도 소박했죠. 전세 2천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선영은 매일 저녁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충분했죠. 2002년에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영은 출산 후 일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며 강사 일을 접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교사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했지만 버틸만 했으니까요. 선영은 좋은 엄마였습니다. 지은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랬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죠. 하지만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선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외제차를 몰고 누구는 명품 가방을 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불안을 느꼈어요. 여보, 우리도 차 하나 사면 안 돼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유가 없다고 답했어요. 집도 전세고 지은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선영은 그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서운해 보였어요. 2010년쯤이었나요? 선영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요가 학원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선영도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죠. 매일 운동복 챙겨 나가고 저녁엔 회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선영이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게요. 헤어샵을 자주 다니고 화장품을 사들였습니다. 운동복도 비싼 브랜드로 바꿨어요. 저는 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영의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물으니 회원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강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15년에 선영이 요가 학원을 차렸습니다. 작은 곳이었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짜리였죠. 저는 적금을 깨서 도와줬습니다. 선영은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학원은 잘 됐습니다. 여보,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고마워요. 선영이 학원 개업 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행복했어요. 아내의 꿈을 이뤄주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선영과 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었어요. 선영은 항상 피곤하다며 일찍 잤고 주말에도 학원 일로 바빴습니다. 2020년에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였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죠. 1년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선영은 학원 수입으로 생활비를 댔고요. 우리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무렵 선영의 학원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60명을 넘었어요. 월 수입이 500만 원은 나온다고 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나 싶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화를 냈어요. 내가 번 돈인데 왜 이래요? 당신은 뭘 해줬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35년간 교사 월급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선영이 불만을 가질 만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선영의 소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제 일만 했죠. 학교에서 성실히 가르치고 집에 와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2024년 2월에 제가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설 때 뭉클했어요. 35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선영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자고요. 선영도 처음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갈비찜을 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제 퇴직금을 노리고 있었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핸드폰 화면에서 본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늘 5천 받았다는 말,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거요. 7월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핸드폰에 설치한 앱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선영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저녁 7시에 학원을 나섰습니다.
회원 개인 레슨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영은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민우라는 남자와 만났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은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식당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전영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민우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였어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여러 장 찍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그날 밤 선영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제가 말하자 선영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 레슨이 길어졌다고, 회원이 까다로웠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선영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방학이라 잠깐 내려온 거였어요. 지은은 엄마를 닮아 예뻤습니다. 하지만 요즘 선영만 따르는 게 보였어요. 지은이 선영의 새 가방을 보며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이었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야. 지은이도 나중에 이런 거 사줄게.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좋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딸도 이제 돈과 명품에 현혹되는구나 싶었죠. 지은이 제게도 뭘 사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뭘 사주겠냐고, 월급쟁이였잖냐고요. 지은은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영이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8월이 됐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선영은 민우를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만났어요. 저는 매번 따라갔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까지 모든 장소를 기록했어요. 사진도 수십 장 찍었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봤습니다. 민우가 선영에게 목걸이를 사줬어요. 200만 원이 넘는 거였습니다. 선영은 기뻐하며 민우의 팔짱을 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메시지도 계속 백업됐습니다. 다음 달에 진명에 넘기면 우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선영이 민우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살았던 그 집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9월 초였습니다. 선영이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번엔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세무사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리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를 바보로 아는 거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선영은 조급해했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며 재촉했죠. 그날 밤 선영은 또 베란다로 나가 통화했습니다. 민우와 통화하는 게 분명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일부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곧 설득하겠다고 말했어요.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였죠. 저는 그날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준혁도 동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준혁아, 이제 시작하자.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선영의 통장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제 퇴직금 5천만 원이 선영 계좌에서 빠져나가 있었어요. 민우 명의 계좌로 이체됐더군요. 횡령이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통화 내역, 금융거래 기록 완벽했어요. 이제 선영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차례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이 또 나가려고 했어요. 민우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저는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고,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은 집에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갔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아직 몰랐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걸 말입니다. 9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사무실로 갔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요. 준혁은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진 67장, 메시지 백업 파일, 통화 녹음 8개, 금융거래의 내역까지요.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료를 다 본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죠.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륜의 횡령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이제 와서 흔들릴 수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면 고소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라고 했어요. 선영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이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우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장을 고치며 오늘 회원 모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선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곧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선영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선영을 바라봤어요. 23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 같았죠. 여보,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어요. 회원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답했어요. 선영은 기분 좋게 학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후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민우라는 남자의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조사해뒀다고 답했어요. 민우는 헬스장 체인 투자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선영을 이용하려던 거였습니다. 준혁은 그러니까 선영의 돈을 노린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선영도 결국 이용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저를 이용했으니까요. 9월 말이었습니다. 선영이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도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표정이 급해 보였어요. 민우가 재촉하는 게 분명했죠. 선영은 이번엔 꼭 사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훑어봤어요. 선영은 초조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내일 사인해줄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성공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준혁은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만 더 쌓이면 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선영은 매일 저를 재촉했어요.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핑계를 댔어요. 내일 하겠다고. 변호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선영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한테 이득인 일인데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중해야 한다고. 집 명의는 중요한 거니까요. 선영은 화가 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와 통화하는 거였죠. 계획이 틀어졌다는 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과 민우가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10월 10일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이 완성됐다고 했어요. 이제 제출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언제 제출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면 돼요.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선영이 가장 행복할 때? 아니면 가장 방심할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선영이 집 명의를 완전히 손에 넣었다고 확신할 때, 그때 모든 걸 무너뜨리기로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선영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준혁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곧 폭풍이 올 거였습니다. 선영의 인생의 말이죠.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기로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쳤던 제가 이제 직접 실천할 차례였으니까요. 선영은 평소처럼 학원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자고 말했어요. 준혁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마지막으로 보는 평화로운 하늘 같았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준혁이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김도현.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사인이었죠. 경찰은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금융거래 기록까지요.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곧 선영과 민우를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나요? 선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나 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경찰이 연락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오면 알게 될 거라고요. 선영은 당황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였습니다.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선영과 민우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요.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다고. 저는 항상 학교 일에만 매달렸다고 말했어요.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해주지 못했다고. 다른 남편들처럼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선영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으니까요. 선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우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던 거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요. 제 퇴직금 5천만 원을 민우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 씨, 제 퇴직금은 어디 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보여줬어요. 5천만 원이 민우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죠.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했습니다. 23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급히 내려왔나 봐요. 지은은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엄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선영을 쳐다봤어요.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지금까지 선영만 믿고 따랐거든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아빠한테 왜 그랬냐고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지은은 선영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죠. 지은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를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딸이 제 편이 돼줘서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도 소환됐다고 했어요.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죠. 10월 20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선영과 민우도 와 있었어요. 선영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민우는 양복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담당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까지요. 형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선영은 조사실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들었어요. 불륜 사실과 제 퇴직금을 민우에게 보낸 것까지요. 민우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선생님, 이 정도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횡령죄가 명확하니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이요. 준혁이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죠.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선영의 인생이 무너질 차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영의 요가 학원에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원장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요. 회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했습니다. 동정은 하지 않았지만 씁쓸하긴 했죠. 선영은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민우는 더 처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어요. 헬스장 사업이 완전히 망했죠.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선영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죠. 11월 초였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준혁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윤선영, 박민우는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선영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옆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사진,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까지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초범이라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선영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선영은 제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선영의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회원이 모두 떠났기 때문이죠. 10년 가까이 운영하던 학원이 한 달 만에 망한 겁니다. 선영은 빚만 남았다고 들었어요.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민우는 더 비참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민우를 고소했거든요. 민우는 구속됐습니다. 토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돈을 가로챈 대가를 치르는 거였으니까요. 12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선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민우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담담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위자료도 확정됐습니다. 선영은 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어요. 민우는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죠. 물론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판결이었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는 걸 확인한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새 출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준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은 이제 완전히 제 편이 됐습니다.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배신과 거짓말로 얼룩진 세월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지켰으니까요. 선영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선영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그 대가를 치른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요. 12월 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지은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옛날 사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지은이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선영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지은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아빠, 우리 어디로 이사 갈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로 갈 거라고 답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다고 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딸이 기특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게요. 1월 초에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전세 1억짜리였죠. 남은 퇴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햇살도 잘 들었죠. 지은은 방 하나를 쓰고 저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행복해?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평화롭긴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행복하진 않지만 괜찮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죠. 지은은 한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2월이 됐습니다.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전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전영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 제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전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죠. 전영은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사람에게 기회는 없다고 말했죠. 전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전영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거였죠.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제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저는 책을 읽어주며 행복했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선생님은 지금 행복해.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지만 평화로웠으니까요.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혜는 대학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2학기부터 다시 다니겠다고 했어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제가 갚아나가기로 했죠. 딸이 걱정 없이 공부했으면 했습니다. 지혜는 고마워했어요. 아빠가 최고라고 말했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니까요.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이 위자료 일부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어렵게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의가 중요했죠. 저는 그 돈을 지은 학비에 보탰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5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저는 지은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 제 팔짱을 꼈어요. 아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배신과 고통,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였죠.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됐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죠. 전영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죠. 6월이 됐습니다. 반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했죠. 건강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지은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오전엔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었어요.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23년 결혼 생활 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거짓말도 없고 배신도 없는 삶이었어요. 지은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했어요. 아빠,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지은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지은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아빠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어느 날 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황을 묻더군요. 저는 잘 지낸다고 답했어요. 준혁은 한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거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준혁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죠. 15년 전 제자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배웠어요. 7월이었습니다. 전영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지방으로 떠난다는 문자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영의 삶은 제 삶과 무관했으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선영은 선영대로, 저는 저대로요. 민우는 형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글쎄요. 용서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놓아주긴 했다고요. 더 이상 선영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아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라고 말했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신은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였어요. 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참고 무너지는 대신 싸워서 이긴 거였죠. 8월이 됐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56이 됐습니다. 지은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둘이서 촛불을 켰습니다.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지은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요. 아빠 소원은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딸이 행복한 게 제 소원이라고요. 지은은 울컥했는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딸을 꼭 안아줬죠.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았던 날, 증거를 모으던 날들, 고소장을 제출했던 날, 재판이 있던 날까지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당히 맞서 싸웠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선영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선택한 길의 끝이었죠. 배신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정의를 직접 실현한 거였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뒀어요.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지은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랑보다 소중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배신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려. 그리고 살아남는 건 결국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